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연도에도 돌아온 이달의 영화 시간인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이라던가 아니면 연말 결산 때문에 12월 달 영화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과 1월을 한꺼번에 몰아서 고봉고봉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분량이 매우 많을 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1월의 영화, 12월의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아르코 행복한 라짜로 사스쿼치 선셋, 고당도 바늘을 든 소녀, 대용수 커맨씨, 파리 밤의 여행자, 담뽀뽀 리틀 아멜리, 광장, 고추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와, 대용수 정말 말이 많은 영화죠. 저도 얼마나 너무한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초반부에 그 말도 안 되는 고증이 절 진짜 돌아버리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과학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거 다 참아도 아니 저 정도로 물이 들어 닥치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지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애시당초에 이 세계관은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혹은 이상하게 통했다 안 통했다 한다 라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꿈이거나 아니면 뭐 통속이네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정말 어이가 없었고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좀 멈출 뻔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용수 보면서 한 번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낀 첫 번째 순간은 대용수가 들이닥치는데도 트롤 짓을 하는 그 아들도 아니고 답답한 엄마의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이 점점 차올라서 전기가 끊기거든요. 근데 휴대폰도 같이 끊겨요. 이 부분 저만 웃긴가요? 이게 너무 웃겨요. 왜냐면 휴대폰은 개인 배터리잖아요. 무슨 휴대폰이 블루투스로 전선이랑 연결돼 있답니까? 아니 너무 웃겼는데 또 나중에 그냥 켜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고구마 답답이 역할하는 거 초인의 마음으로 참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 없는 에피소드의 반복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 이게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생기고 끝까지 보게 되면 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성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와 아름다운 모성 너무 위대하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다니 이게 아니라 뭐 알겠어 모성 알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빌드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대용수라는 것은 맨 처음에 재난물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럼 재난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을에 재난을 겪고 거기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원하는데 이 딱 초반부에 그 빌드업을 잘 못 쌓아버려요. 사람들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요소만 넣고 그 다음에 엄마의 희생이 있어서 이거 사실 루프물이야 라고 말을 해봤자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미 상한 주제로로 음식을 만든다고 맛있는 밥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장점으로 봐줄 수 있는 SF 루프물, AI의 감정, 재난물에서 SF로 전환 이런 거 싸그리 무시가 되는 수준으로 내용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해가 안 되고요. 몰입도 안 되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냐라는 마인드로 보긴 했는데 이 이상은 언급하기가 싫네요. 그래서 대용수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피지컬 21,499, 피트 김다미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4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했습니다. 고당도는 오래간만에 만난 코믹 드라마입니다. 우선 간단한 줄거리를 보면 오랫동안 뇌사 상태였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간호사인 선영이 있는데 이 선영이 아버지의 임종이 다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는 동생 일회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회는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내인 효연과 아들인 동호가 병원에 눈에 띄지 않게 오게 되는데 그때 효연의 실수
실수로 부고 문자를 보내버리면서 잃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장례 사기극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례 사기를 칠 때는 정말 우당탕탕 활극이 벌어지는데 빚쟁이들에게 쫓겨가지고 서울, 울산, 대구였나? 아무튼 그 세 지역을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아주 불안정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붙은 동호의 대학 등록금을 얻기 위해서 가장 돈이 많은 고모에게 부을김을 받기 위해서 허술하고도 또 허술한 사기극을 칩니다. 얘네가 처음에 보니까 정말 체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준비할 줄을 몰라요. 음식이 없으니까 막 편의점에서 막 편육이나 막 막걸리 이런 거 사오고요. 사진도 없어서 AI로 만들어가지고 씁니다. 옷도 저기 어디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입고요. 꽃도 쓰레기장에서 주워다가 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고모가 속아 넘어가요. 사실 이 고모라는 인물은 지방과 인연을 끊어서 자기 혼자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장례식을 의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기극을 잘 마친 세 사람은 동호회 등록금을 마련했으니 한시름 놓고 갈등이 해소된 듯하게 보였으나 여기에서 1회가 약간 트롤 짓을 해가지고 빚쟁이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 문자를 돌리게 됩니다. 알아 누워있는 아버지를 구급차에 옮기고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근데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돈 때문이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를 2번 미리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겁니다. 1회는 돈을, 선영은 안녕을요. 선영은 아버지가 처음 뇌사 상태가 됐을 때 방치한 인물로 이것이 원죄로서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1회는 그 당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병원에 옮겼기 때문에 누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떳떳한 인물입니다. 사실 플래시백 된 장면을 보면 아버지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고 그를 돌본 것은 딸인 선영인 것 같습니다. 1회는 돈을 주면서 도왔지만 실질적으로 병수발이 닫은 것은 선영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 쓰러졌을 때 병원에 가면 이대로 뇌사고 평생 생명 유지 장치를 매달고 살아야 한다 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방관한 겁니다. 하지만 1회는 미쳤냐면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고 선영의 말대로 뇌사 상태가 되어 그녀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앙금 아닌 앙금과 처음에는 성실히 돈을 벌어서 돈을 보냈던 1회는 빚을 지게 되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고 도낭 다니면서 인연이 끊었다가 이 죽음을 통해서 재결합을 했고 돈으로 얽히면서 추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족이지,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거의 세뇌 수준으로 말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묘하게 답답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서 도덕이 자꾸만 고개를 드니까 또 그것이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뭐 이런 걸로 포장이 되니까 웃기면서 불쾌해지는 훌륭한 블랙 코미디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블랙 코미디의 정점은 아버지의 장례 사기극을 주도했던 1회가 자신이 아들인 동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당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선역으로 보였던 동호가 빚쟁이들을 참을 수 없어서 1회에게 사회적인 죽음을 선서합니다. 아버지, 1회, 동호로 이어지는 선죽음으로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가족 관계를 3대에 걸치면서 유전된다고 보여줍니다. 영화는 1회에게 사회적인 죽음을 주면서 씁쓸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약간 밝은 방향으로 끝냅니다. 빚쟁이들이 1회의 장례식에 들이닥쳐서 깽판을 치고 동호를 때리자 참지 못한 1회가 안방에서 튀어나오면서 빚쟁이들에게 대항을 하지만 제압당해서 잡혀가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막 좀비급의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빈사 상태로 탈출을 하고 뭔가 기지감이 드는 아찔한 상황에서 영화적인 인간성을 보여주면서 1회는 회생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회복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가족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오브제가 바로 감입니다. 이 감은 철이 진한 감입니다. 떫지도 너무 막 달지도 않는 그런 미친 상태의 감인데 애매모호한 상태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서 앙금이 있어도 그것을 덮고 살아가는 관계, 또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적당히 무관심해진 관계가 철진한 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않지만 때깔만 좋은 빛 좋은 게살구처럼 보이는 관계성을 잘 풀어낸 영화 고당도에 대한 한 줄 평은 철진한 감처럼 이미 늦어버린 관계에서 돈만이 남았을 때의 우화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것도 로맨스를 보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광장은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졌고 또 신선한 작품이었습니다. 우선 북한이라는 배경인 것도 신선했고 스웨덴 대사관과의 로맨스라는 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배경이 주는 춥고 쓸쓸한 겨울의 느낌과 삭막한 평양의 모습은 주인공인 스웨덴 대사관 보리가 느낄 이방인의 감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리가 교통정리 요원인 복주와 미래가 좌절되었을 때 그의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명준이 보리와 약간의 신랑이 말다툼 끝에 계단에 두고 먼저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보리는 같이 따라 내려가다가 멈추고 카메라는 보리를 원점으로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무한으로 깔려져 있는 계단의 삭막한 모습과 그곳에 서 있는 보리의 외로운 모습은 이방인인 그의 심정과 상황, 처지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제가 광장을 좋게 본 이유는 비단 이런 생소한 배경과 인물들의 로맨스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보리와 복주의 사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었던 명준의 존재가 광장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사실 이 로맨스 부분은 좀 뻔할 수도 있고요. 북한의 상황을 아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보리의 행동이 무책임하게 보이며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명준의 심리 변화가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대부분의 로맨스는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들 위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들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인물들이 소모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영화도 중후반부 정도까지만 본다면 일개 로맨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서 포커스가 살짝 명준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후반부에 로맨스의 깔끔한 마무리와 더불어서 영화의 또 다른 주제의식인 사랑을 그리는 제3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명준은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리와 복주의 사랑을 도와줍니다. 이로써 주인공들의 이 애절한 사랑이 절절하게 이어지고 끝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만 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명준을 보여줍니다. 엔딩에 이르러서 복주와 보리의 추억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며 원을 그리는 명준의 행동은 보리를 그리는 행동이며 이것으로 그들을 추억하고 있는 것은 명준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정리하자면 영화는 로맨스 부분에서 깔끔하게 끝을 내고 이것을 그리워하는 추억하는 제3자의 시각을 그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로맨스에서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화하고 추억하는지를 보여주는 광장에 대한 한 줄 평은 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둘뿐만이 아니다. 그 사랑에 외로움을 느낀 사람 또한 감화되고 추억한다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최신작 얼굴을 저는 조금 늦게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감독 영화를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마도 반도일 것 같아요. 저는 반도를 나름 괜찮게 봤지만 좀비물의 일가견이 있었던 그 당시에 저는 크게 실망했고 그 다음에 정의의 혹평으로 연상호 감독의 영화에는 좀 선입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극장에 올라와 있을 때도 흥행이 소소하게
됐을 때도 별 감흥이 없다가 넷플릭스에 풀렸길래 또 가볍게 영화를 보고 싶어서 또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좋아했기에 얼굴을 틀어서 봤는데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우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연상호 감독 특유의 진한 풍자가 주제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외모지상주의를 주인공인 임영규를 통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영규는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피나는 노력으로 아름다운 도장을 파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동환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고 정영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실종 상태였다가 백골아가 돼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근데 이 아내의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영정사진이 비어진 채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아들인 임동환은 이 어머니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반전은 사실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아버지인 임영규라는 것과 그의 살해 동기가 정영이가 못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영규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에 대한 기준은 타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임영규는 진정한 아름다운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글을 통해서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든 부분은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정영이의 행적을 뒤지면서 그녀와 접점이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때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변하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단점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섭외하고 옛 이야기가 다 전개가 되면 그것을 임동환이 듣고 고뇌하고 다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섭외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인공 무리가 아닌 등장인물이 소모적으로 사용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개 방식은 특유의 느슨함을 줍니다. 의뢰 스릴러 반전이 있는 스토리는 그 반전을 드러내기까지의 긴장감을 유지했다가 반전으로 관객의 궁금증을 긴장감을 해소시키는데 얼굴은 이 특유의 인터뷰 형식을 따르면서 뒤로 갈수록은 오히려 긴장감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어차피 사건의 전말이 다 나올 것이고 범인이 누군지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 반전이라고 하는 것도 예상하려면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랄 만한 반전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눈이 보이지 않은 임영규가 정영이의 시체를 들고 깡패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서 산에다가 시체를 유기하는 것은 놀랍기보다는 기괴하다에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스릴러적인 면모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오랜만에 연상호 감독의 초기작을 느낄 수 있었던 얼굴에 대한 한 줄 평은 면에 닿는 것만이 보는 것의 전부가 아님을 단단한 민낯으로 당당하게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은 몽글몽글한 성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맨스를 곁들인 이랄까요? 우선 1981년 5월 10일 파리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영화가 특정 시기를 언급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날이 프랑스와 미테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입니다. 여기에 청년들은 환호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매우 들뜬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은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자유평등 박애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듯하게 쾌활하게까지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지하던 자가 대통령이 된 것도 있지만 프랑스와 미테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23년간 유지돼 왔던 우파 정권이 물러나고 사회당이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으며 주인공도 차 안에서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런 프랑스의 배경은 이제 새로
새롭게 변하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전역에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있는 주인공도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왜 새다라고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속에 있다는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알려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화는 3년이 지난 1984년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본격적인 스토리의 시작을 알립니다. 영화의 메인 배경이라고 하는 1984년은 엘리자벳의 시련 극복기입니다. 앞에서의 분위기가 무력하게 엘리자벳은 남편과 이혼한 후에 파리에서 아들과 딸과 함께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엘리자벳은 우울증과 정착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옛날부터 들어온 심야 라디오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무작정 편지를 보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아니면 주인공 버프로 라디오에서 수습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라디오의 일에 적응을 하면서 낮에는 도서관 사서 일도 겸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괜찮아질 때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준 탈룰라를 길에서 만납니다. 탈룰라는 폭력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가출해서 거리를 떠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자벳이 탈룰라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잠자리와 씻을 곳을 제공해 주는데, 이로써 불안정해 보이던 엘리자벳은 라디오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도서관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됨으로써 스스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주인공인 마티아스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데, 그래서 잠시 이 극의 구성을 좀 살펴보자면, 영화는 처음에는 엘리자벳의 좌절과 극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그녀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정착의 단계에 이르르면 탈룰라를 등장시켜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고, 이를 아들인 마티아스가 겪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딸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데, 왜냐면 딸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좌파의 정치인이 꾸민 자기 목표가 확실해서 영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유하는 자들의 정착에 대해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등장인물이 다 떠다녀가지고 무게감 없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딸이 딱 무게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탈룰라와 마티아스의 정서적 교류와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 둘 사이에서 마티아스가 느끼는 감정을 보여줍니다. 마티아스는 어딘가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게 마티아스가 쓴 시나 글 등입니다. 이런 글에 대한 메타포는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이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던 와중에 탈룰라는 어느 순간 떠나버리는데, 이는 그녀가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확신이 없어서 자신에게 호의를 보였던 엘리자벳과 마티아스 가족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것에 대한 추억과 회상으로 마티아스는 성장합니다. 글을 진지하게 써보고 투고하고 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영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사람들, 엘리자벳, 마티아스, 탈룰라를 등장시켜서 각자가 부유하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엘리자벳은 가장 먼저 또 정석적으로 극복하는 인물입니다. 이혼으로 우울증이 왔고 고학력자지만 돈 벌 능력은 없는,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라디오 인터넷 취업해서 쭉 자리를 지켜서 안정성을 찾습니다. 마티아스는 첫사랑의 아픔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직접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탈룰라는 조금 소모적으로 사용됐다라고 보는데, 탈룰라는 마티아스의 각성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재등장했다가 또 사라지는, 좀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 가족이 사건을 겪고 각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물론 탈룰라의 서사가 꽤 괜찮기 때문에 잘 융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밤의 여행자들은 중간중간에 화면 비율도 달라지게 되는데, 원래 있었던 화면 비율에서 3대4나 1대1 정도의 비율로 적용된 파리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는 1980년대 파리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 시절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등장인물 엘리제벳이나 마티아스 같은 인물들이 추억 조각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일수록 극중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러닝타임이 지나고 후반부쯤에 가면 인물들이 그와 같은 비율에 등장하면서 이조차도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잔잔하지만 그 잠잠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잘 담긴 파리 밤의 여행자들에 대한 한 줄 평은 추억으로 남을 그 밤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사스쿼치 선셋은 간만에 본 골 때리는 영화입니다. 제가 골 때리는 영화 종류를 진짜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사스쿼치 선셋은 특히 더 골이 때립니다. 이 사스쿼치는 흔히 빅풋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진 환상의 동물인데 인간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인간보다는 크고 지능이 낮고 온몸에 털북숭이로 털이 뒤덮여져 있어요. 극중에서 사스쿼치가 생활하고 있는 북미 숲속에서 생활터전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계절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무슨 동물 다큐멘터리처럼 담담하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스쿼치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극중의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약간 그 짐승의 모먼트도 있잖아요. 막 우우우 아하하 이런 거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게 생각보다 본격적이어서 웃깁니다. 딱 보기에도 그 갈리슈트 같은 거 입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연기한 것 같은데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란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이 사스쿼치 가족이로 보이는 생명체 무리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먹이를 찾고 먹고 생식 활동을 하고 무슨 막 의식 같은 행동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냅니다. 이때 자연 환경도 보여주면서 그들이 자연에 속한 존재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절대 우위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화 초반을 보자면 이 알파라고 하는 우두머리 있잖아요. 이 우두머리가 환각의 영향인지 혹은 알코올의 영향인지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막 퓨마한테 막 덤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알파니까 조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처참하게 죽어 있었죠. 이 시점부터 혼돈이 법인 자연에서 녹아들어서 자연 그 자체로 사는 사스쿼치의 영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 앞에 인간의 흔적이 서서히 등장하는 거죠.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연의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하지 않는 자연재해와 같은 느낌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거처를 찾기 위해서 숲속을 막 다니면서 수렵채집의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숲속에 인간들이 침투해서 도로를 내버리는 거죠. 이게 명백한 침해라고 받아들인 사시카즈들은 막 분뇨를 내뿜어내면서 막 고함을 쳐대가면서 완전 원시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하는데 이게 인간한테 통할 리가 만무하죠. 인간의 잔해가 자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할아버지 사스쿼치의 죽음으로 또 보여주는데 할아버지 사스쿼치는 강에서 커다란 통나무를 마주하고 거기에 무기력하게 깔려 죽습니다. 통나무가 다리에 끼어가지고 그거를 빼내지 못하고 엄마 사스쿼치가 막 고개를 들고 밀어봐도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익사하게 되는데 이 극이 진행될수록 초반 가족의 그나마 발랄했던 생활은 날이 추워지고 점점 인간들이 침투해가면서 피폐해집니다. 알파가 죽고 그들 무리 중에서 무력을 담당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이 와중에 임신을 한 엄마는 아이를 낳고 자식력에 있는 그 아이는 끝까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도한 것은 인간들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거의 버리다시피 한 빅풋 박물관에 그들과 같이 외견을 한 모형을 보고 그들만의 신호 이거 치는 거를 보내지만 관객은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이 보내는 신호는 저 무생물에게는 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 이런 마지막이 없었다면 사스쿼치 선셋은 그저 미친 영화가 됐을 겁니다. 이 영화 구성이 좀 미쳤어요. 이게 인간과 닮은 괴 생명체잖아요. 이걸 보여주면서 원시적인 걸 직접적으로 막 보여주니까 좀 거부감도 느끼기도 하고 막 동물을 동물같이 못 보는 그런 감정도 드는데 이 마지막에
장면을 보면서 숲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두 본 관객들은 이 사스쿼치의 행동으로 그들과 같은 충격적인 현실을 직면합니다. 인간이 자연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자연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약육강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스쿼치로 대변되는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의 흔적이라도 남는 것이 좋은지, 그러려면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게 맞는지, 혹은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그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마지막 장면 하나로 툭 건드리면서 사회 문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극 초반에 정말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다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직설적인 몇몇 장면들 때문에 아무나에게는 추천드릴 수 없을 것 같으나, 직설적이고 외설적일 수도 있으나 이런 장면에 면역력이 좀 있으신 분들, 또 어쩌면 동물 다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사스쿼치 선셀에 대한 한 줄 평은 대자연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입니다. 야, 이 영화는 골 때리는 단편 영화입니다. 왓챠에서 막 풀렸길래 호기심에 봤거든요. 근데 후회는 안 하지만 웃기기도 하고 약간 아찔아찔하기도 하면서 후반부에는 오호라?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그랬는데 영화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냥 꼬추입니다. 이게 숭할 수도 있어서 이 교양이 넘치는 영화 한 잔 채널에서는 그냥 꼬치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꼬치의 줄거리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단편이어서요. 24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갸욕등하게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영화는 청소년기의 성을 주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 것 같지만 궁극에는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코믹하고 어떻게 보면 호러스럽게 표현합니다. 코믹하다는 것은 두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이 어설프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호러스럽다는 것은 남자 주인공의 이목구비가 하나하나 피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는 여자 주인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믹하게 표현됐지만 사랑을 먹는 과정, 식탐같이 가져가면서 성애와 식탐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피자를 이용한 씬입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너의 일부가 나에게 전이 된다는 것, 내가 너를 다 먹었기에 너는 내가 될 수 있고 나는 너가 될 수 있음을, 자기 동일성에 대한 부분을 나름 잘 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영화 본즈의 놀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갈래에서 보자면 꽃은 존재론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거창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라는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이름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 명명에서 오는 존재론적인 부분을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주 코믹한 시를 통해서요. 김춘수의 꽃을 잘못 말한 김춘수의 꼬추로요. 이게 너무 숭해가지고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유치했는데요. 아마 이 영화가 이미 막장이어서요. 웃으면서 봤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그 융합체 씬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뇌 빼고 헛소리를 듣다가 뒤통수 딱 맞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꽃에 대한 한 줄 평은 성욕과 식욕을 오가는 상상력의 코미디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아르코는 영화 표지와는 좀 다르게 신중하면서도 사랑스럽고 끝에는 감동도 주는 영화입니다. 아주 먼 미래 땅에게 휴식기를 주도록 한 사람들은 성층권, 그러니까 바로 구름 위에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시간을 넘나드는 슈트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빛을 굴절시키고 반사시키니까 이 모든 색의 스펙트럼인 무지개 색깔로 아르코의 슈트가 구성된
것 같네요. 아무튼 단지 공룡을 보고 싶었던 아르코는 설정, 비행을 잘못해서 2075년으로 날아들었고 이를 아이리스가 발견하면서 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아이리스는 자연이 너무 위험해져서 부모와 떨어져서 양육 로봇에게 길러지는 세계에 있는 소녀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 건물 주변이 돔으로 씌워져가지고 안전하게 지낼 수는 있으나 이 지루한 일상에 한번 변화가 있기를 소원을 빌었고 그 결과로 아이리스 앞에 아르코가 나타난 겁니다. 아르코는 순수한 아이입니다. 아이리스는 권태감을 느끼지만 아르코보다는 어른스럽습니다. 이는 아이리스가 자라온 환경에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이 든 어른아이의 모습이죠. 이 둘이 아르코를 다시 시대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당탕탕 모험극을 벌이는데 사실 이 모험극 부분은 진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산불이 나고 그 속에서 유치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지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보내주는 이런 사랑 이야기가 강조되고 그 속에서 드디어 비행에 성공한 아르코와 아이리스의 모습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아르코가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숙해가지고 다시 불 속의 산으로 떨어지고 위험에 처하는데 이들을 구하는 것은 어른들이 아닌 육아용 로봇인 미키입니다. 자신이 부서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아이들을 구한 미키는 자연의 동물들의 도움으로 동굴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키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돌에 자신의 기억을 새깁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보호자의 입장에서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돌의 기억을 새긴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이런 행동이 애프터 양의 기억 저장 코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미키의 죽음으로 각성한 아이리스는 읽는 힘껏 무지개를 불렀고 미키의 벽화 덕에 시간을 넘은 아르코의 가족이 아르코를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르코를 따라가려 하지 않는 아이리스는 아르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닮은 쉘터를 만듭니다. 이 모양은 아르코에게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르코가 살고 있는 그 세계는 아이리스가 만든 거고 아이리스가 그에게 선물로 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이 땅을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자고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세계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비슷한 시간선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음악과 색채감이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각적인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아르코를 오프닝,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오프닝에서는 아이리스와 아르코의 만남과 유대를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 둘의 활극과 실패를, 결론에서는 가족의 재회와 아이리스의 각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자연주의적인 부분에서 천공의 성 라퓨타가 떠오르기도 했고 모험극 부분에서는 이티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다른 점은 SF적인 요소가 친환경적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또 어른의 자리에 로봇이 있었다가 먼 미래 아르코의 시대에서 다시 그 자리에 어른들이 와서 가족이 회복된다는 것도 신선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저만 신경 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슈트가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인 그 과학기술이나 이론이 뭘까 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빛을 굴절이니까 특수산색소 이론이나 양자역학 그리고 또 광섬유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단순한 성작 이야기일 수도 있는 내용을 세 가지 구조로 차근히 빌드업한 것과 귀여운 우당탕탕 활극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가족의 의미와 자연주의적인 메시지가 좋은 영화 아르코에 대한 한 줄 평은 무지갯빛 미래가 찾아오는 것 혹은 찾아가는 모험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담뽀뽀는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라멘을 좋아하는데 이 라멘을 만들기 위한 담뽀뽀의 성장 일기입니다. 근데 담뽀뽀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옴니버스식으로 이어지는 서브플롯입니다. 우선 메인 스토리는 담뽀뽀라는 인물이 라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인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서브 스토리가 들어가고 이들이 나름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또 개그로서 사회 풍자로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서브 스토리에도 메인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영화가 시작할 때 영화관 매너를 알려주는 그 커플 있잖아요. 그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이 커플은 남자가 시한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여자가 빠져가지고 같이 먹는 식욕, 성욕을 거의 비슷하게 버무리면서 변태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개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서브 스토리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커플 또한 그저 시기에 미쳤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케이스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토리를 중간중간에 잊고 있는 서브 플롯으로 넘어갈 때는 정말 자연스러운 연출을 사용하는데요. 우선 인물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맨 처음에 서브 플롯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담뽀뽀가 체력 훈련을 한다고 강변을 달리다가 계단 앞에서 멈춰서가지고 고로상과 함께 좀 쉬고 있거든요. 이때 장면을 보면 계단 위에서 회사원들이 등장하고 그대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담뽀뽀와 고로상 중간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카메라도 그들을 따라갑니다. 회사원들은 어느 호텔로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고 그 레스토랑에는 서양인이 한 명 있었는데 서양인 건너편에는 스파게티를 먹는 강의를 하고 있었고 호텔방에서는 앞서서 나온 커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물들이 옮겨가면서 사건을 붙여나가며 재미를 줍니다. 여기서 나온 호텔에서 음식을 시키는 권위적인 회사원들, 서양인 앞에서 서양인 식사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로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앞 사람이 시킨 거 그대로 음식을 통일하는 수뇌부들 사이에서 가장 미숙한 직원이 프랑스 코스 요리를 와인까지 완벽하게 시키는 모습으로 이 수뇌부들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리고 스파게티를 먹는 강의를 하는데 정작 서양인은 그렇게 조용히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후루룩 후루룩 먹다가 그 강사도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여자들을 보면 이 아이러니를 잘 살렸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화면 전환은 소리로도 이루어집니다. 메인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서브 플롯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때 소리로서 먼저 알려주면서 단단한 이음새를 보여줍니다. 이런 서브 플롯은 자칫하면 뻔하고 지루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의 맛에 양념을 쳐서 재치 있는 재밌는 코미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담뽀뽀는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담뽀뽀의 라멘집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맛과 장사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고로이고 이 고로와 같이 일하는 조수와 소꿉친구, 길거리 노인 등등이 같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담뽀뽀가 수련을 하는 과정도 참 재미있는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주방에 큰 냄비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 연습을 한다던가 주문을 받을 때 순서랑 특이점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니까 음식을 막 빨리빨리 외우고 빨리빨리 내오는 연습을 한다던가 면을 잡뽑기 위해서 맛있는 집에 가가지고 이거 오늘 3일만 숙성한 것 같은데 원래 4일 숙성했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딴지를 걸어가면서 비법을 빼온다던가 스프를 위해서 몰래 훔쳐보면서 레시피를 따오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은 클래식 클리셰이지만 담뽀뽀가 198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하면 클리셰를 잘 사용하지 않았나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가볍고 먹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 담뽀뽀에 대한 한 줄 평은 라멘으로 엮어가는 시기와 코미디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행복한 라짜로는 운수 좋은 날과 같이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영화 내내 라짜로는 이리저리 불리면서 노래 부르듯이 불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매만 안 때린다 수준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라짜로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적어도 불평이 없고 때로는 입력받은 로봇처럼 출력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라짜로의 모습은 감히 헌신적이라고도 보입니다. 특히 이런 모습이 잘 보여주는 장면이 후작이 자작 납치극을 벌였을 때 혈서를 쓰기 위해서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달라고 하는데요. 이때 거리낌 없이 찌르려고 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주변에 먼저 도움을 물어봐주고 도와주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보는 제가 보기에는 희생보다는 순수에 가까운 선행, 선함에 더 가깝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통달한 듯한 전지적 작가와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라짜로가 살고 있는 마을은 거의 중세시대나 근세 정도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살려면 후작 부인의 허락이 필요하고요. 아이들도 부인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곳으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에 치중돼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세뇌를 시키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런 기묘한 마을의 모습은 후작 부인의 계략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소장농이 법으로 금지된 이탈리아에서 후작 부인은 정보를 차단하고 물리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문명으로 분리시켜서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지은 담배로 한몫 두둑히 챙겼죠. 이런 후작 부인의 행태에 반감을 느낀 후작은 납치 자작극을 벌이고 이에 또 라짜로를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영화는 대사기극이 밝혀지기 전까지 라짜로를 어떻게 이용하고 착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대사가 바로 후작 부인이 말한 "저들은 현대사회에 내보내면 자신들이 처량한 노예였다는 것만 알아. 내가 저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저들도 라짜로를 착취하잖아 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후작의 대답은 "라짜로는 아무도 착취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이렇게 라짜로는 계급의 최하위 계층에 있는 것이죠. 근데 라짜로는 인간의 영역에서 착취의 굴레에 벗어나는 선 쪽에 존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저 도울 수만 있는 겁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은 라짜로가 열병을 앓고 나서 후작을 찾아 헤매고 낭떠러지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발생합니다. 나레이션으로 직접적이게 라짜로가 선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초인으로 그립니다. 라짜로는 늙지도 죽지도 않고요. 배고픔과 추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한 얼굴로 전에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또 어딘가에서 기생하여서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사기를 치며 돈을 벌고 일용직에 지원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최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감잡칩을 먹거나 하는데 라짜로의 도움으로 잡초밭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잡초밭은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풀떼기인데 하지만 그 속에서 라짜로는 먹을 수 있는 식용풀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도와줍니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과 라짜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마을 사람들은 꽤 최근까지 후작 부인의 착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모습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매우 힘든 모습이죠. 또 아직까지 계급주의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질 좋은 베이커리를 사가지고 후작을 만나러 갑니다. 후작은 사업에 실패하여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을 초대했어도 잘 대접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별말도 못하고 심지어 욕도 못해요. 그런데 또 베이커리는 뺏깁니다. 하지만 라짜로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버려졌을 때도 그들이 착취했을 때조차 불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쓸모의 것에서 쓸모를 찾고 그것을 나누면서 선을 행하는 거죠. 이런 성인의 모습의 최고봉이 음악이 라짜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라짜로가 바로 그 성자야 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마술적 리얼리즘에 꽃을 피우는데, 여기서 마술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고, 이 부분은 라짜로의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고, 리얼리즘이라는 부분은 시골 사람들의 착취, 이 실화 기반으로 한 그 부분이고요. 또 도시로 나온 사람들의 처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내지만 여기서도 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은 가던 길을 가는데요. 이를 보고 있는 라짜로의 얼굴이 처음으로 어두워지고 후작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행으로 향하게 됩니다. 은행 안에서 도시의 현대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라짜로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너무 낯선 것이었고, 이들 또한 선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타를 하며 노골적이게 순수함에 대한 아이러니를 그립니다. 라짜로는 구타를 당하면서 늑대를 보았고 그 늑대에게 영혼을 주면서 육신은 죽습니다. 라짜로의 영혼이 담긴 늑대는 도시를 유유히 벗어나면서 영화는 마무리 짓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라짜로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짜로는 칠신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신비감을 더하고,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영화는 라짜로를 통해서 성자가 강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착취만 하는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인데요. 또 이 인간 군상을 시골 사람에서 도시인들로 이어나가면서 확장된 메시지도 줍니다. 라짜로는 순수하지만 순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삼체에 나오는 삼체인들이 거짓말을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선택지나 배경에 아예 없는 느낌이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순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화이트 타이거와 같이 분명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 빚만 계속 늘어나가는 그런 이상함을 느끼지만 반기를 들지 못하는 모습 등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로 판타지와 리얼리즘을 환상적이게 섞어서 현실과 선을 더욱 강조한 훌륭한 영화 행복한 라짜로에 대한 한 줄 평은, 인정 있어 보이는 시골에도 착취가 있음을, 도시로 나와도 구원할 수 없음을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바늘을 든 소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덴마크 영화이고요. 1919년, 즉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하층의 삶과 상류층의 삶으로 극을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는 카놀리네가 주인공입니다. 이 카놀리네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다니고 있는 공장의 사장이고, 남자와 카놀리네는 길을 같이 걸으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카놀리네가 사장과 사랑을 빠지는 그 길을 걷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남자 쪽의 벽이 높고요, 여자 쪽의 벽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연출은 그 자체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음, 현실, 사회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와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합니다. 임신을 했으니까 결혼하자는 카놀리네의 말에 남자는 얼떨결에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여자는 그가 뭔가 숨기는 미소를 짓지만 차마 그 표정은 읽어내지 못한 채 천진하게 웃습니다. 사실 이 뒤는 좀 뻔합니다. 신데렐라 마냥 신분 상승의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한 카놀리네는 기뻤지만 사장의 엄마가 나와서 치욕스런 임신 확인 절차를 걸쳐서 결혼이 무산됩니다. 이때 사장의 모습을 보면 마마보이고 여자를 임신시킨 정적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카놀리네는 결혼에 실패하고 애만 벤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낙태를 하기 위해서 대중 목욕탕으로 가서 정말 긴 바늘으로 아래를 찌르는데,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바늘을 든 소녀 그 자체겠죠. 카놀리네가 말도 안 되는 낙태를 할 때 옆에 있었던 마음씨 푸근한 아줌마인 다그마르는 그녀를 도와줍니다. 다그마르는 친절하게 그녀를 도와주고 아이를
아이를 낳으면 자신에게 오라고 말도 해줍니다. 카놀리네는 전쟁으로 얼굴이 망가져버린 남편과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무척 버거웠는데요. 이때 남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밝히고 떠나갔을 때도 그 남자의 애를 베고 돌아왔을 때도 자신을 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받아줍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카놀리네가 외간 남자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도 자신은 정쟁으로 생식 능력이 없다면서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아이를 좋아하고 잘 키울 것만 같았지만 카놀리네는 다그마르에게 아이를 주고 그녀가 운영하는 젤리샵에서 일합니다. 다그마르는 그녀에게 아이를 돈 많은 상류층에 입양 보낸다고 말하며 이것이 아이에게도 산모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그마르는 카놀리네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의 아기도 받습니다. 이 아기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최근 출산했던 카놀리네를 이용해서 모유를 먹이는데 이 모유를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그마르의 딸이 카놀리네의 모유를 주기적으로 먹는데요. 이 모습이 좀 기괴합니다. 딸이 완전 어린 게 아니라요. 초등학생쯤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컸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런 소녀가 젖을 물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이상하고 이 둘이 또 모녀지간이 아니라는 점도 하지만 이 행동으로 미묘한 유대가 생긴다는 것도 마지막에 딸을 카놀리네가 입양하는 것의 복선으로도 보입니다. 아무튼 젤리샵을 운영하는 다그마르는 돈을 받고 유아를 처리하는 불법적인 일을 했습니다. 누가 낳은지도 모르는 아이를 상류층 귀족이 입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였고 아기가 많으면 들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이 아이를 죽여가지고 시체는 하수구에 버리거나 태우면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카놀리네는 모성이 없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모성이 생겼고 자신의 아이를 되찾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다그마르의 만행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카놀리네는 그녀 곁을 떠나려고 하지만 다그마르는 카놀리네를 붙잡고 싶어서요. 약과 술에 중독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다그마르의 만행이 밝혀지게 되고 그곳에서 카놀리네가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탈출합니다. 탈출을 하기 전에 다그마르가 카놀리네에게 한 행동이 충격적이었는데 영화 사례를 들키자 다그마르는 카놀리네에게 궤변을 늘어 놓으며 카놀리네 위에 자신의 몸을 겹치면서 그 사이에 아이를 위치시켜서 누르면서 질식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카놀리네 몸 위에 아이를 두고 자기가 누르면서 살해를 한 것인데 이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침대 위에 두 사람의 발 그리고 소리로서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고 딱 발만 보자면 마치 다그마르가 카놀리네를 강간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만신창이가 된 카놀리네는 다시 남편 곁으로 가고 좀 안정을 취한 뒤에 다그마르의 재판에 참관합니다. 이 재판에서 다그마르의 딸은 친딸이 아닌 것이 간접적으로 밝혀지고요. 이 딸의 카놀리네가 입양함으로써 영화는 마무리 짓습니다.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보는 내내 입이 벌어졌는데요. 바늘을 든 소녀를 자세하게 보면 곳곳에 바늘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인공인 카놀리네가 재봉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녀는 바늘이 자주 부러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늘이 부러진다는 것은 시련을 겪어서 부러지게 될 카놀리네를 상징합니다. 와해되는 사장과의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맞는 모르핀 주사도 바늘로 볼 수 있고 이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깊은 후유증 PTSD를 보여줍니다. 또 낙태를 하기 위해서 든 긴 커다란 바늘도 있고요. 다그마르 때문에 중독된 약병, 이 약병의 뚜껑에 스포이드처럼 돼 있어서 바늘의 형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늘 또는 바늘의 형상은 은연중에 영화에 흩뿌려져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이런 구멍에서 현실적인 차가움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웅장한 사운드를 곁들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자면 영화 안의 스토리는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만 이런 구멍들을 사운드가 잘 잡고 가고 서스펜스를 딱 주면서 영화는 나쁘지 않게 마무리됐다라고 봅니다. 또 다그마르와 카놀리네의 관계
함계와 카놀리네가 소녀, 여자, 엄마 순으로 성장하는 서사, 다그마르의 딸과 카놀리네의 재회가 잘 어우러지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여자들 사이에서의 미묘한 감정을 다룬다는 점과 그 속에 범죄가 있다는 점에서 영화 몬스터를 떠오르게 한 영화 바늘을 든 소녀에 대한 한 줄 평은 바늘로 뚫리고 서늘한 긴 부분을 지나 마침내 만남 부드러운 실로 가득 찬 인정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리틀 아멜리는 정말 귀여운 영화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3살이라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이 소설을 읽어보고 싶어질 만큼 정말 좋은 스토리를 그려냈는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장센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리틀 아멜리는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보는데요. 여기서 특히 색감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오색찬란하게 자연을 보여주고 빛을 다루는 것과 따뜻한 느낌의 톤, 차가운 느낌의 톤을 잘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더 시선이 가는 것은 빛의 표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빗방울이 방울방울 내릴 때 또 그 물방울마다 빛이 비춰져 가면서 비가 정말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멜리가 자신의 생각 속, 마음 속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그 흰 바탕에 퐁당 빠지고 버블이 아멜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때 스펙트럼이 쭉 나눠지는 것 같은 무지개 색깔이 오묘한 느낌도 줍니다. 영화가 진행하면서 아멜리의 심리 상태를 화면의 전반적인 톤으로 표현하는데 처음에 초콜릿의 단맛을 봤을 때의 기분을 어두운 분위기에서 확 밝아진 색을 사용하여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귀여웠고요. 또 니시오를 찾으러 간 정원을 가로질러 갔을 때 초반에는 아이가 혼자 가는 거니까 약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 부분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면서 어두운 분위기에서 점점 꽃이 피고 빗방울이 반짝거리는 또 햇빛이 들어가면서 밝아지는 분위기의 전환이 일뿐입니다. 아멜리가 시련을 겪을 때는 푸른색 톤을 유지하고 그녀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붉은색 톤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미장센을 줍니다. 아멜리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자의식이 비대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아직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움직일 수가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막 심술을 부리고 막 때를 쓰면서 아글아글 지는데 저는 관객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좀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 속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3살 아이가 그냥 심술이 난 거겠죠. 태어나서 반응이 없는 것도 아멜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주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멜리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잘 성장했을 겁니다. 말이 늦는 것과 걸음이 늦는 것은 그저 발달이 늦는 것뿐이고요. 아멜리는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버블로 자신을 감싸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없자 엄청난 땡깡을 부리는데 이조차도 귀여워 보이고 아멜리의 상상력과 그녀의 나레이션이 정말 꾸러기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읽는 것 같아서 아이들의 일기장을 검사할 때 잠깐씩 보게 되잖아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멜리의 1년, 2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기여를 한 사람은 할머니와 니시오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아멜리에게 초콜릿 맛을 보여주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포근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를 잘 따랐고 좋아했던 아멜리는 그녀가 떠난다고 하자 가지 말라고 울음을 터뜨리고 책을 막 집어 던지면서 성질을 내는데 이때 묘사도 좀 귀여워요. 말을 하자면 사실은 책을 자기가 일일이 뽑아가지고 던진 걸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신의 진노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책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좀 귀여운 포인트죠. 여기서 아멜리를 잘 달래준 것이 바로 니시오입니다. 니시오는 일본인이고 아멜리의 가정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멜리의 가족은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문화 차이가 있지만 아멜리는 아기 때부터 일본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일본인이라고도 생각하며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멜리는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멜리가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니시오가 잘 이야기해줍니다. 아멜리가 처음 만난 죽음은 잘 따랐던 할머니의 죽음입니다. 할머니가 벨기에로 떠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셨고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이 우는 모습으로 아멜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멜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니시오에게 물어보았고 니시오는 아멜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맞이한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흔히 말하는 어른의 사정으로 니시오가 아멜리를 떠나게 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님은 아멜리가 기운을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잉어를 사줬는데 잉어의 먹이를 주던 와중에 미끄러져가지고 연못에 빠지게 돼요. 여기서 아멜리의 그 마음속 꿈속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죽음을 다시 되돌아감, 쉼으로 인식하면서 할머니와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지만 아멜리가 짧은 삶을 살면서 겪은 경험들, 즐거운 추억들, 니시오와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멜리는 성장흔으로써 이마에 상처가 났고 다시 생일을 맞이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텔링과 귀여운 주인공, 신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엉뚱함, 또 아름다운 오색찬란한 색감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영화 리틀 아멜리에 대한 한 줄 평은 우연으로 터져버린 박물 속에서 세상 밖으로 적응할 수 있게 온정으로 비춰준 미소를 기억하며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였습니다. 씨는 아는 사람은 아는 꽤 충격을 주는 영화로 유명합니다. 그 고어 영화 등급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좀 밑에 깔려있는 심연에 있는 영화라서 악명이 높다라고 자자하지 않습니까? 제가 피철철, 장기자랑 이런 거 좋아하고 고어 영화도 좀 좋아합니다. 근데 더러운 건 보지 않아요. 뭐 핑크 플라밍고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현실을 다룬 영화들은 좋아하는 편이고요. 저의 이런 취향과 현실이 반영이라고 하면 남는 카테고리가 범죄, 전쟁 이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 사고, 학살,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는 좀 많이 찾아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성도 좀 있고 관련된 책과 영화들은 또 닥치는 대로 보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주는 전쟁 영화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팔짱 낀 태도로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예상을 적중한 부분도 있었고요. 왜 PTSD를 체험시켜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의 참상을 다루는 영화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차차 말을 하고 우선 저의 예상을 적중했던 부분은 여타의 전쟁 영화의 흐름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주인공이 전쟁을 겪으면서 점점 피폐해지는 이야기는 좀 흔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많이 꼽는 교회 학살신도 어딘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도 커맨시에서 먼저 했을 거예요. 이 영화가 198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무튼 기묘한 기시감이 영화 곳곳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세계 2차 대전 관련된 영화나 자료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으나 전쟁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영화, 반전 영화에서 많이 취하는 방법은 관객에게 전쟁의 끔찍함을 그대로 전시하듯이 나열하듯이 보여줘가지고 충격을 줘서 내리에 박히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라는 경각심을 주는 방식이 커맨시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약간 내용이 산으로 가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쟁 영화가 주는 충격은 어느 정도 기대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커맨시 말고도 이와 같이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반전 영화들은 많고 여기에서 오는 충격의 정도는
부분은 커맨시와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커맨시도 흔한 전쟁 영화라는 것이고 특이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어 영화 등급표에 나와 있고 그런 종류의 악명이 많으니까 야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 나올까? 야 얼마나 잔인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쟁 중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살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심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커맨시는 주인공 플리오라만을 따라다니면서 관객이 완벽하게 그와 동화되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왜 PTSD를 경험한다는 건지는 알았습니다. 동화시키는 연출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플리오라를 비롯한 등장인물의 얼박샷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플리오라가 첫 번째 공습을 겪고 귀가 멀어가지고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을 듣는 것도 관객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플리오라만 카메라에 잡히면 관객도 듣는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고 이명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면 이를 그대로 화면에 얼굴만 비춰줍니다. 얼굴에는 플리오라가 느낀 좌절감, 상실감, 비애, 분노, 슬픔, 공허, 괴로움 등이 지나가는데 이를 정말 괴롭게 표정을 찡그려가면서 또 PTSD 때문에 눈은 부릅떠가면서 보여주는데 이게 앞에서 말했던 그 얼박샷으로 화면에 비춰지기 때문에 플리오라가 느끼는 감정이 생생하게 나쁘게 말하면 거의 무단 침입급으로 아니 무단 점거급으로 관객의 감정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영화가 전쟁의 참상을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연출하고 표현하고 경험시키고 이런 거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조금 과해요. 플리오라에 공감하고 몰입하고 같이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주인공을 정말 피약적으로 거의 심리적 고문에 가깝게 밀어붙이니까 어느 지점부터는 이 몰입이 오히려 깨지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영화가 의도한 몰입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제3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지루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주인공을 이렇게까지 피약적으로 몰아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관객에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 벨라루스 초토화 작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도 주인공을 다루는 방식이 지나칠 정도로 과한데 이 과한 피약성이야말로 전쟁이 약자에게 가지는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차근히 들면서 순간 소름이 돋고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의 눈에 띄었던 것은 여성의 존재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 노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커맨시는 이 세 부류를 모두 보여줍니다. 우선 아이의 포지션에는 주인공이 있고 교회 학살 장면에서 아이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됩니다. 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학살 장면에서 막바지에 조롱을 당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초중반에는 글리샤, 학살 장면에서는 아이의 엄마, 마지막에는 성폭행을 당해서 플리오라처럼 넋이 나간 여자아이를 약하게 이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비난했던 과할 정도로 피약적인 주인공의 쓰임이 그 전쟁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좋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초반 부분보다는 마지막 부분이 점점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독일군이 괴멸을 하고 살아남아있는 독일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잖아요. 그때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똑같이 광기에 휩싸여서 뭔가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행위로 추락하려고 할 때 그나마 인도적인 방법인 총살로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영화는 다른 주제의식을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그 고생이 얼굴에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관객이 보면서 같이 괴로워했는데 전쟁 속에서도 추락하지 않고 인간적인 부분이 그나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감독이 더 고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전쟁의 참상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영화 내내 총을 한 번도 쏜 적이 없습니다. 총을 분신처럼 들고 다니고 끝까지 챙기지만 쏘지는 않는데 그럼으로써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만연한 전쟁의 상황에서 여성과 노인과 같이 철저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총을 쏘는 순간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웅덩이에 버려져 있는 히틀러 사진에다가 총을 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근원인 히틀러의 사진에 총을 쏘는데 이때 쏠 때마다 초기 전쟁의 장면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인서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죽었을 때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듯하게 그려지지만 이내 시간이 많이 돌아가서 히틀러가 아이였을 때 엄마의 품에 안겨있을 때를 생각해낸 플리오라는 총질을 멈추고 스스로의 추락을 멈춥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레퀴엠이 들리면서 다시 숲속길을 가는 행군에 플리오라가 들어가면서 영화는 마무리 짓는데요. 플리오라가 히틀러의 사진에 총질을 하는 장면은 그의 분노가 어디를 향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생각 끝에 다다른 아이의 모습에서 총을 멈추고 그만두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강력한 반전의 메시지를 잘 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촬영을 하는 지금도요. 그 생각만 하면 귓속에서 레퀴엠과 함께 마지막 장면이 아른거리는 전율까지 느낄 수 있었던 영화 커맨시에 대한 한 줄 평은 총성 한 번, 흘러가는 시간, 나는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2월, 1월의 영화를 한번 말아보았는데요. 한 달 밀렸다고 영화가 13개가 되는 매직을 맛봐서 2월의 영화는 절대 안 밀릴 것 같네요. 12월의 영화는 개인적으로 평균의 영화들로 가득 찼었고 1월의 영화는 좋은 영화들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춥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동파 위험 때문에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고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세탁기를 놔두고 동네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고 왔답니다. 그런지 점점 집에서 나가기 막 싫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영화관도 잘 방문을 안 하고 있었는데 2월에는 센티멘탈 밸류부터 시작해서 햄넷까지 다양한 기대작들이 많아가지고요. 또 뺀질나게 극장을 드나들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춥지만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서 사스쿼시 선셋, 고당도, 바늘을 든 소녀, 커맨시, 파리 밤의 여행자들, 담뽀뽀, 광장, 고추는 왓챠에서 볼 수 있고요. 대홍수 얼굴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분은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아참! 참고로 이달의 영화 시리즈는 조각 리뷰로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